센서, 터치스크린, 주행 모드는 잊으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영혼이 메가픽셀이 아니라 기계적 맥박과 당당한 강철로 측정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과 영광스러운 위험, 그리고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기계들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분노를 터뜨렸고 이탈리아는 예술을 완성했으며 영국은 우아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타이탄들 중 19대가 있습니다. 순수한 본질과 길들여지지 않은 성격으로 인해 현대적인 것들이 때때로 절망적으로 건조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모터사이클들입니다. 심지에 불을 붙입시다. 18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번호 18. 야마하 XT500. 어드벤처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전에 덤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리입니다. 바위처럼 단순하고 산처럼 견고한 엔진에서 나오는 독특하고 깊은 고동이었습니다. 야마하 XT500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라 지질학적 현상이었습니다. 사행정 500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엔진은 밸브 2개, 공냉식, 킥스타트 방식으로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천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귀의 발길질처럼 느껴지는 32마력과 진흙, 자갈, 절벽 옆면에서도 접지력을 찾아내는 토크를 지녔습니다. 이 바이크는 제일 호의 파리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했습니다. 가장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죽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빠뜨려도 티셔츠로 점화 플러그를 닫고 킥을 한번 차면 다시 포효하며 더 큰 고통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현대의 듀얼 스포츠 바이크들이 차체가 높고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재봉틀 같은 소리를 내는 반면 이 모델은 그것들을 압도합니다. XT500은 단일 로터 헬리콥터 같은 소리를 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과 당신을 직접 연결해주는 정직한 맥박으로 진동합니다. 연마된 알루미늄 탱크와 실용적인 미학을 가진 이 바이크는 단순히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대지의 존경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모든 어드벤처 바이크의 할아버지이자 여전히 가족 중에서 가장 거친 존재입니다. 번호 17. 수즈키 GT750 워터 버팔로. 1970년대에 수즈키는 이행정 엔진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푸른 연기와 링딩딩 소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는 대신 그들은 가능한 가장 미친 짓을 했습니다. 바로 고급스러운 이행정 바이크를 만든 것입니다. 투어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워터 버팔로, 영국에서는 캐틀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GT750은 바퀴 위의 모순이었으며 장엄했습니다. 738세제곱센티미터 3기통 이행정 엔진은 야수였으나 순행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길들여진 야수였습니다. 배의 앞머리처럼 보이는 전면 라디에이터를 장착한 최초의 양산형 일본 바이크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정밀한 공차를 허용하고 엔진 고착을 방지하며 이행정 엔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한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낮고 강력한 운궁거림을 내뱉었습니다. 낮은 회전수부터 기관차처럼 끌어주는 토크를 가졌습니다. 무거웠고 도로 위에서 전함처럼 안정적이었으며 타버린 오일 냄새와 향수를 약간 풍겼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기계적 희귀함이기에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순행식 3기통 이행정 엔진이라니요.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푸른 연기 구름에 쌓인 캐딜락이자 바퀴가 달린 대화의 주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치였습니다. 번호 16. 모토구찌 850 르망. 이탈리아 사람들과 신뢰성은 보통 상반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토구찌 850 르망은 그 규칙을 확인시켜주는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크의 규칙은 트랙터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바이크가 아니라 레이서의 겉모습을 한 농기구였습니다. 그 심장은 전설적인 844세제곱센티미터 가로 배치 V 트윈 엔진으로 실린더가 투사의 팔꿈치처럼 튀어나와 바람에 냉각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이른한 마력은 묵직한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의하는 것은 내장까지 전해지는 감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살짝 당기면 엔진의 반동 토크로 인해 바이크 전체가 오른쪽으로 뒤틀립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 아래에서 몸을 흔듭니다.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샤프트 드라이브와 혼다보다 수십 년 앞서 앞뒤 디스크를 천재적으로 연결한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델 오르토 기화기 소리는 중독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길며 빠른 코너를 사랑합니다. 단순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조종해야 합니다. 전자장치라는 중개자 없는 순수 기계이기에 현대적인 것들을 압도합니다. 오일 교환만으로 버티며 16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엔진들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번호 15 BMW R75/5 토스터 탱크. BMW가 파이프를 물고 트위드 재킷을 입은 진지한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고 실용적이며 지루할 정도로 훌륭했죠. 그러다 1970년에 슬래시5 시리즈가 등장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토스터를 닮은 측면 크롬 탱크 덕분에 토스터 탱크라는 별명이 붙은 R75/5 컬러와 가벼움의 혁명이었습니다. 745 세제곱 센티미터 박서 엔진은 단순함의 걸작인 유명한 에어헤드였습니다. 냉각을 위해 실린더가 양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고 밸브는 드라이버 하나로 20분 만에 조절할 수 있었으며 구동 방식은 샤프트 드라이브였습니다. 기름칠할 체인도 없었고 오직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일 공학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현대의 레트로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현대의 BMW R90는 필사적으로 이것을 닮으려 애씁니다. R75/5가 바로 그 본체입니다. 서스펜션은 너무나 부드러워 현대의 스포츠 바이크라면 척추를 부러뜨렸을 요철 위를 유유히 떠다닙니다. 신사의 익스프레스입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유지됩니다. 컴퓨터가 이를 복잡하게 만들기 전 공학의 정의입니다. 번호 14 카와사키 KZ650. 카와사키가 J1을 출시했을 때 그것은 괴물이었습니다. 아무나 길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1977년에 KJ650을 출시했는데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사실 이 모델이 가장 균형 잡힌 바이크라고 주장합니다. 650이 세제곱 센티미터 직렬 4기통 엔진은 하나의 진화였습니다. 제1보다 더 현대적이고 부드러우며 회전이 빠른 플레인 베어링 크랭크축을 사용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가벼운 차체에 64마력을 얹었습니다. 이 바이크는 불사신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계까지 몰아붙이거나 투어를 가거나 레이스에서 굴려도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기에 현대의 미들급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현대의 Z650은 일회용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2기통 바이크입니다. KZ650은 번쩍이는 4개의 크롬 배기구를 가진 4기통 바이크입니다. 회전수를 높이면 1970년대의 F1 머신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결코 유행을 타지 않는 UJM, 유니버설 재패니즈 모터사이클 룩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서의 영혼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번호 13 야마하 XS650. 여기에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하 XS650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영국식 트윈 바이크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본에서 만들었을 뿐이죠. 야마하는 트라이엄프 본비를 보고 기름 유출과 전기적 암흑 없이도 저걸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당김 있는 점화 순서와 함께 진동하고 고동치며 정통 영국 바이크 같은 소리를 내는 653 세제곱 센티미터 병렬 2기통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트라이엄프와 달리 정의는 작동했습니다. 금속은 순식간에 녹슬지 않았습니다. 약 50마력을 냈고 플랫트랙 레이스 참여로 유명했습니다. 엔진은 튼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초퍼 제작자들은 그 미학 때문에, 복원가들은 풍부한 부품 때문에 이 모델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빈티지하면서도 정말 믿음직하기 때문에 현대의 레트로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킥스타트와 클래식한 라인, 소리를 모두 가졌으면서도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일본의 시간 엄수 정신을 가진 영국의 영혼입니다. 번호 12 혼다 CB400F 슈퍼 스포트. 이것은 바이크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입니다. 1975년에 혼다는 얌전한 CB350F를 가져다가
체육관에 보내고 공장 출고형 카페 레이서로 변신시켰습니다. 그 결과 가공할 속도보다 핸들링을 우선시한 바이크인시 B400F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걸작이자 예술작품은 바로 배기구입니다. 4개의 매니폴드가 복잡하게 휘어지며 하나의 크롬 소음기로 합쳐집니다. 이것은 폭포 헤더라고 불리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양산형 배기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마치 악기처럼 보입니다. 408 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은 1만 회전까지 돌아가며 37마력과 6단 변속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메스 같았습니다. 최고 속도가 아니라 코너링 속도에 관한 바이크였습니다. 그 정교함으로 현대의 작은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엔진은 터빈처럼 부드럽고 마감은 보석 같습니다. 촉감과 섬세함, 기계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아는 라이더를 위한 것입니다. 덜어냄의 미학이 바이크가 된 본질입니다. 번호 열릴 수즈키 GS1000. 1978년에 카와사키 제1의 통치에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속에서의 핸들링이 다소 흥미로울 수 있다는 점이었죠. 스즈키는 관찰하고 기다렸으며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GS750으로, 그 다음에는 거물인지 S1000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핸들링이 훌륭했던 최초의 일본산 리터급 바이크였습니다. 수즈키는 차체와 뒷바퀴 지지대의 강성에 집중했고 공기 보조식 서스펜션을 장착했습니다. 997 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은 90마력을 냈으며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롤러 크랭크 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밸브 2개를 가진 공랭식 사기통 시대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카와사키보다 가벼웠고 혼다보다 빨랐습니다. 완벽한 패키지였죠. 출력과 우아함의 균형을 맞추었기에 현대의 멋을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당신을 겁나게 할 힘을 가졌으면서도 당신을 구해줄 매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AMA 경주에서 선택받은 무기였습니다. 존경을 요구하는 크고 편안하며 빠른 기계입니다. 클래식 리터급 세계에서 가장 잘 간직된 비밀입니다. 번호 열, 노턴 코만도 850 MK3. 네, 알고 있습니다. 영국식 신뢰성은 보통 농담거리죠. 하지만 1975년에 출시된 코만도 850 마크 3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영광스럽고 정교한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코만도는 진동 절연 프레임으로 유명합니다. 엔진이 고무 절연체 위에 장착되어 있죠. 공회전 시에는 바이크가 젖은 개처럼 떨립니다. 하지만 2000회전을 넘어서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부드러워지며 떠오릅니다. 최면과도 같습니다. 막3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보통은 작동하는 전기 스타터와 왼쪽 변속 레버, 그리고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추었습니다. 828 세제곱센티미터 2기통 엔진은 60마력을 냈습니다. 순수한 스타일만으로 현대의 레트로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탱크 위에 노턴 로고, 앞으로 기울어진 엔진, 피슈터 배기구의 소리까지. 5년 연속 올해의 기계로 뽑힌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리만 해준다면 네, 관리는 필요합니다. 영광스럽고 믿음직한 기계입니다. 흐느낌이 아니라 포효와 함께 저물어가던 한 시대의 마지막 숨결이자 궁극의 타임머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가 우리가 지금도 달리고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아함, 거침, 희귀함, 그리고 영국의 마지막 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주먹을 꽉 쥐십시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가올 것들은 단순한 클래식 바이크가 아닙니다. 아스팔트에 신들이며 가능성을 재정의한 기계적 희귀종이자 오늘날까지도 현대식 전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효를 지닌 전설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화에 올라타 6기통의 사치와 과급기의 악마, 그리고 창세기 그 자체를 만나보려 합니다. 번호 9, 라베르다 1000 조타. 섬세한 이탈리아 바이크들은 잊으십시오. 라베르다 조타는 트랙터였습니다. 1976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모터사이클이 된 진한 오렌지색의 트랙터 말입니다.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부품들과 순수한 기계적 테스토스테론으로 만들어진 야수였습니다. 그 심장은 981 세제곱센티미터 직렬 3기통이었으나 천재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180도 크랭크축입니다. 이는
양 끝에 피스톤이 함께 오르내릴 때 중앙의 피스톤은 반대로 움직임을 의미하며 탈출하려는 우리 안의 동물 같은 리듬감 있고 변칙적이며 격렬한 포효를 만들어냈습니다. 말 편자를 만드는 사람의 악력이 필요할 정도로 빡빡한 클러치를 통해 90마력이 전달되었습니다. 높고 무거우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탱크처럼 만들어졌기에 믿음직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거대하고 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현대의 바이크들을 제압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스팔트에 전쟁을 선포했으니까요. 더 나은 라이더가 될 것을 요구했고 그 보상으로 잔혹한 지배감과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를 선사했습니다. 결코 전설의 아우라를 잃지 않을 오렌지색 유니콘이자 순수한 기계적 남성성이었습니다. 번호 8, BMW R90S. 1973년에 BMW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디자이너 한스 무스를 고용해 박서 엔진 바이크를 섹시하게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죠. 그 결과 R90S가 탄생했고 모터사이클 세계는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스포츠 투어링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조였습니다. 믿음직한 898 세제곱센티미터 박서 엔진을 가져와 67마력으로 끌어올리고 치명적인 우아함을 입혔습니다. 핸들에 고정된 비키니 페어링과 손으로 직접 칠한 데이토나 오렌지 또는 실버 스모크 도색은 모든 제품을 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톤에서 열린 첫 번째 AMA 슈퍼바이크 경주에서 우승하며 강력한 일본산 4기통 바이크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기에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대륙을 횡단할 만큼 충분히 편안하면서도 무릎을 긁고 싶게 만드는 민첩성과 반응성을 가졌습니다. 펌프가 달린 델 오르토 기화기는 즉각적인 가속 반응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선택이자 신사 라이더의 무기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권위 있게 속삭입니다. 사치와 성능이 단순함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이며 그 가치는 좋은 와인이나 예술 작품처럼 높아질 뿐입니다. 물론 당신이 산길에서 거칠게 몰 수 있는 예술 작품 말입니다. 번호 7, 야마하 RT400. 마천루를 부수는 거인 학살자, 말썽꾸러기, 문제의 냄새가 나는 바이크입니다. 1976년에 야마하는 RT400을 통해 이 행정 공식을 사악한 완벽함으로 다듬었습니다. 398 세제곱센티미터 이 행정 2기통 엔진은 44마력과 말도 안 되게 가벼운 무게로 무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합금 바퀴와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주유소에서 가솔린과 오일을 직접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 오토루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순수한 아드레날린 그 자체이기에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1단과 2단에서 파워 윌리가 일어납니다. 승리와 무모한 청춘의 향기가 나는 푸른 영이 궤적을 남깁니다. 민첩하고 공격적이며 시끄럽습니다. 한 세대 전체에 빠르게 타는 법과 넘어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델의 신뢰성은 극단적인 단순함에 있습니다. 밸브도 캠도 타이밍 체인도 없습니다. 오직 포트와 피송, 그리고 정점에 도달한 이 행정 엔진의 영광스러운 링딩딩 소리뿐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훌리건의 본질이며 즐거움이 불법이고 저렴하며 카스토르유 냄새가 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증거입니다. 번호 6, 혼다 GL 1000 골드윙. 1975년에 혼다는 단순히 바이크 한 대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모터사이클 투어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골드윙은 오늘날과 같은 스테러와 에어백이 달린 거대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숭고한 공학의 과시이자 가공되지 않은 머슬 바이크였습니다. 엔진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앵냉식 999 세제곱센티미터 수평 대향 4기통 엔진에 샤프트 드라이브를 채택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연료 탱크는 좌석 아래에 있었습니다. 탱크처럼 보였던 부분은 사실 전자장치 수납함과 사물함이었습니다. 엔진이 공회전할 때 실린더 헤드 위에 동전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움으로 80마력을 뿜어냈습니다.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노출되어 있기에 현대의 투어러들을 압도합니다. 화면도, 열선 시트도, 스피커도 없습니다. 오직 본질인 장엄하고 말도 안 되게 믿음직한 엔진과 두 바퀴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카페 레이서로 개조할 정도로 놀랍게 빠르고 민첩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터사이클 엔진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일 것입니다. 엔진을 한 번도 열지 않고 5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골드윙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침묵의 사치이자 절제된 힘의 우아함입니다. 번호 5. 두카티 900 슈퍼스포트. 1970년대 가장 아름다운 모터사이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두카티 900 슈퍼스포트는 당신의 마음속 갤러리에 살아있는 조각상입니다. 신화적인 750 SS의 진화형으로 864 세제곱센티미터 데스모드로믹 L 트윈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밸브를 단순히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닫는 것까지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데스모드로믹 밸브는 순수한 레이싱 기술이었습니다. 72마력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고 안정적이며 정교한 핸들링입니다. 전조등이 달린 레이싱 바이크였습니다. 가솔린 잔량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띠가 있는 헤미스피어 탱크는 순수 경주용 바이크의 흔적입니다. 기계적 조각상 그 자체이기에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콘티 129에서 나오는 소리는 깊고 거친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기화기에 연료를 채우고 상사점을 찾고 이탈리아 신들에게 기도하며 발을 굴러야 합니다. 불편하고 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영광스럽습니다. 금속으로 굳어진 순수한 이탈리아의 열정입니다. 당신이 사는 바이크가 아니라 당신이 입양하는 유물이며 그 가치는 수집가들의 올림포스를 향해 올라갈 뿐입니다. 번호 4. 혼다 CBX 1000. 1978년에 혼다는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포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자신들의 공학적 근육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047 세제곱 센티미터 직렬 6기통인 BX 1000입니다. 6개의 실린더입니다. 라이더의 폭보다 더 넓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6개의 기화기와 24개의 밸브를 가진 경비행기 엔진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함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105마력과 시속 225km의 최고 속도를 냈습니다. 소리 하나만으로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높은 회전수에서 내뿜는 비명은 V10 시대, F1 머신의 소리이며 피부를 돋게 만드는 예리한 기계적 교향곡입니다. 넓고 무거우며 장엄하게 과잉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는 것은 기계로 된 우주선을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다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거나 핸들링이 가장 좋은 바이크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과잉과 한계 없는 공학에 대한 기념비이자 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번호 3. 혼다 CB 750.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터사이클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오리지널 슈퍼바이크입니다. 1969년에 태어났지만 그가 군림한 곳은 1970년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빠르지만 신뢰할 수 없거나 영국산, 느리지만 신뢰할 수 있거나 일본산. CB750은 두 가지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736 세제곱센티미터 직렬 4기통 엔진, 오버헤드 캠축, 4개의 배기구, 앞바퀴 디스크 브레이크, 대량 생산 세계 최초, 그리고 전기 스타터를 갖추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67마력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국 오토바이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리지널 도면 그 자체이기에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모든 현대적 스포츠 바이크의 DNA는 이 기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며 다루기 쉽고 믿음직해서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것을 타고 나라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델은 아닐지라도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진 초석입니다. 태생부터 왕인 존재입니다. 번호 2. 카와사키 자나 900. 왕입니다. 뉴욕 스테이크입니다. CB750이 한 방의 타격이었다면 Z1은 KO 펀치였습니다.
혼다가 앞서 나가자 카와사키는 설계대로 돌아가 사케는 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못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위를 대접하고 싶었기에 뉴욕 스테이크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제트는 1973년에 등장했습니다. 더블 오버헤드 캠축을 가진 903 세제곱센티미터 4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시속 210km까지 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바이크로 만들어준 82마력을 지녔습니다. 상징적인 오리꼬리 모양의 뒷부분과 공명하는 4개의 배기구를 가졌습니다. 그 태도만으로 현대의 바이크들을 압도합니다. 현대의 슈퍼바이크의 할아버지입니다. 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너무나 튼튼해서 드래그스터 개조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냅니다. 격렬하고 빠르며 부정할 수 없이 멋집니다. 남은 세기 동안 일본의 지배력을 굳건히 한 바이크입니다. Z1을 소유하는 것은 순수한 대담함의 시대가 남긴 궁극의 아이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번호 1. 영원한 선택. 카와사키 H2 750대 베넬리 750 세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점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딜레마가 있을 뿐입니다. 1970년대 천재성의 두 극단이 벌이는 철학적 대결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선택지 A. 악마 카와사키 H2750. 카와사키 H2750은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물리 법칙과 정신 건강에 대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세상이 사행정으로 기울어질 때 카와사키는 750 세제곱센티미터 2행정 3기통 엔진을 가져와 원심식 과급기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가장 공포스럽고 진보된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가벼운 차체에 얹힌 72마력은 마치 전등 스위치 같은 전력 공급 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모든 것이 터져 나옵니다. 가속은 격렬했고 거의 초자연적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빠른 양산형 바이크였지만 그 명성은 순전한 야만성에서 나왔습니다. 다루기 힘들었고 불안정한 핸들링과 그저 제한에 불과한 수준의 브레이크를 가졌습니다. H는 과급기가 달린 이행정의 악마였으며 전자장치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준 극한의 실험이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위험한 극단으로 치달은 기술적 잔혹함입니다. 선택지 B. 오페라 베넬리 750 세이.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베넬리 750 세이가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혼다가 6기통으로 뽐낼 때 작은 이탈리아 제조사 베넬리는 훨씬 더 독점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1972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6기통 바이크를 만들었고 그것을 고요하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지닌 바이크에 담아냈습니다. 751 세제곱센티미터 엔진은 부드러움의 보석이었으며 정교한 복잡함이 만들어낸 비단 같은 운궁거림이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출력, 겨우 70마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세련미, 현악기에 필적하는 기계적 우아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희귀하고 독점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감이 훌륭했습니다. 직선 도로를 공포로 몰아넣는 대신 그 존재감과 독특한 교향곡으로 도로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세이는 일본의 헤비메탈에 대항하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였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욕망의 대상이 된 바퀴 달린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현대적인 것을 가장 깊은 방식으로 압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마 카와사키 H2750의 초자연적인 힘과 무모한 공학입니까? 아니면 오페라 베넬리 750세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숭고한 기계적 독점성입니까? 둘 다 완벽한 정답입니다. 둘 다 1970년대 야망의 정점입니다. 하나는 가장 대담하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며 다른 하나는 가장 완벽하고 갈망하게 되는 과거를 보여줍니다. 최종 승리는 특정 바이크가 아니라 이 둘 모두를 만들어낼 만큼 용감했던 그 시대의 것입니다.